처음 아내를 알게 된 건 친구 소개였고 첫 만남에서는 별로 기억에 남는 대화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막판에 그 당시 내가 빠져있던 게임 앱 얘기를 하자 아내가 급 반응을 보였다. 혹시 제7장 공략법 클리어 하셨어요? 전 거기서 막혀서 헤매고 있어요. 라고 질문했다.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검색 한 방이면 공략법쯤이야 줄줄이 나올 텐데 아내는 검색을 하게 되면 아직 자기가 모르는 스토리까지 전부 알게 된다면서 그럼 재미가 반감된다고 일부러 검색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고 나는 아내에게 살짝 힌트만 알려주고 아내가 스스로 클리어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귀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나와 아내는 둘 다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집 장만을 하고 신혼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공통된 희망사항에 따라 아내는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에는 영혼까지 갖다 바치면서 일만 했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 일상의 여유를 찾고 요리하는 재미에 빠져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나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랬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세 소식이 찾아왔고 우리는 정말 기뻐했다. 아내와 둘이 아기용품도 준비하고 출산 준비를 꼼꼼히 하면서 하루하루 출산날을 기다렸는데 거의 마지막 달이 다 돼서 아이가 여가여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출산을 어떻게 하든 아이와 아내만 무사하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자연분만이 하고 싶었다며 못내 아쉬워해서 그게 조금 안쓰러울 뿐이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으면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들 하니까 더 그랬다. 하지만 얼마 있으면 아기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고 아내도 나도 제왕절개 출산을 받아들였고 출산일을 맞았다. 아기 성별은 일부러 태어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의사한테 부탁했었다. 아내는 딸이 좋다고 했고 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다. 하지만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본 순간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벅찼다. 아이를 본 순간 너무 벅차올라서 간호사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세상에 그 어떤 보물도 이 아이를 대신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기가 태어나고 3일 후 어머니가 오시겠다고 해서 면회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시간에 불쑥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아내한테 다짜고짜 제왕절개로 낳았다면서? 어떻게 산통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니? 그런 건 출산이라고 할 수 없어. 넌 엄마 자격 없다. 라고 호통을 쳤다. 아내는 난데없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독설을 퍼부어댔고 출산은 당연히 자연분만을 했어야지. 요즘 여자들은 몸매 망가진다고 일부러 제왕절개를 한다는데 그런 여자가 어미 노릇인들 제대로 하겠니? 넌 아이 키울 자격이 없는 여자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 낳은 사람이에요. 제왕절개가 무슨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는 것처럼 쉬운 줄 아세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라고요. 마취로 통증 지우고 그냥 아이 꺼내는 거 그게 기계랑 뭐가 다르니? 힘들고 아픈 거 싫어하는 극치의 이기주의야. 이런 엄마를 둔 아이가 불쌍하다. 제왕절개는 의사 판단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요가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이에요. 그래도 자연분만을 했어야지. 여가가 옛날엔 없었겠니? 예전엔 다들 그렇게 나왔어. 미련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왕절개도 마취가 풀리면 똑같이 산후 고통을 느낍니다. 상처 부위도 아프고요. 그리고 자궁이 수축할 때 산모가 느끼는 고통은 자연분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왕절개가 편하기만 할 거라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어머니의 폭언에 화가 난 나는 어머니를 나가라고 확 밀었다. 한 손으로 밀었지만 어머니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솔직히 내가 좀 심했나? 하는 후회가 살짝 들었지만 아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정도로 내가 넉넉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넘어진 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병실 밖으로 쫓아내고 병실 문을 잠가버렸다.
아무리 마취를 해서 통증을 못 느낀다곤 하지만 의식이 멀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 칼을 대고 배를 가른다는 게 남자인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제왕절개로 수술한 자국은 평생 흉터로 남을 텐데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성애에 나는 그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분만도 제왕절개도 한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똑같이 위대한 것이지 비난받을 요소는 1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수고했다고는 못할 망정 망언 세례를 퍼붓다니 상식 이하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병실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들뜬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내와 아기를 보러 왔지만 이미 병실은 통곡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아내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황당한 얼굴을 냈다. 왜 그러니? 혹시 아기한테 무슨 일 생겼니? 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께 방금 전 어머니가 와서 아내에게 얼마나 심한 욕을 하고 갔는지 전부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부글부글 하셨고 네 엄마가 정신이 나갔구나. 힘들게 손주를 낳아줬으면 고맙다 수고했다. 그렇게 인사는 못할 망정 욕을 퍼붓는다는 게 정말 어이상실이다. 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셨다.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예쁜 손주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고생했다. 라며 위로를 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어머니하고 한판할 기세로 병실을 나서려고 했지만 내가 만류하며 아버지 잠깐만요. 여기 왜 오셨는지 까먹으신 건 아니에요? 아 차차 손주 얼굴 보러 왔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고 첫 손주와 첫 대면한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아기를 안으셨다. 어쩜 이렇게 천사같이 귀엽니? 아버지는 아기한테서 눈을 못 떼고 연신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나와 아내에게 네 시어미가 다시는 너한테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는 집으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예, 너 나 좀 살려줘라. 네 아버지가 나를 막무가내로 내쫓아서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 당분간 니네 집에서 좀 있어야겠다.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내일이면 집사람 퇴원이에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직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시긴 했나 보네요. 내가 못할 말 했니? 네 아버지까지 덩달아서 펄펄 뛰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자연분만으로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제왕절개? 감히 어디서 농땡이를 부려부리길? 내가 맞는 말 했다는 것만 알아둬라. 어머니 정말 구제불능이시네요. 쫓겨나는 게 당연합니다. 예, 아무튼 너네 집밖에 안 남았어. 진수도 나더러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 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진수는 우리 형 이름이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쫓겨난 후 제일 먼저 형한테 갔다는데 하지만 형하고 형수는 아내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왔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형수는 조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심한 소리는 안 들었지만 어머니가 아내한테 막말을 한 걸 알고 기가 막혀 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는 형하고 형수한테 애 엄마가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속에 태어난 애는 안 봐도 뻔하지. 이 다음에 커서 어디 사람 구실이나 하겠니? 어쨌든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지. 넌 나처럼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잖니? 너희들이 낳은 애는 잘 자라서 틀림없이 이 다음에 큰 인물 될 거다. 라고 했다고 한다. 형도 이제 막 힘들게 출산을 마친 사람한테 막말을 퍼붓는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어머니죠. 어떻게 애를 낳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재수씨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형수도 어머니한테 자연분만 제왕절개 할 거 없이 똑같이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턱대고 싸잡아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하고 있는 거 불편하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한다.
형네 부부가 그 정도인데 나는 오죽할까?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니를 이해할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 몇 번을 찾아오셔도 저희 집에 들어오실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 사절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던가 어디 호텔에 가던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호텔 갈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정하지도 않지.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다오. 나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는 결국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자 아버지는 집으로 와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좋아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이혼 서류였다. 당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살다가는 나까지 더러운 물이 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얼른 이혼 도장 찍어. 인생 최대 위기에 몰린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항을 포기한 어머니는 이혼 도장을 찍고 집에서 완벽하게 쫓겨났다. 어머니는 나와 형한테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역시 우리 어머니와는 손절만이 답이었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늘에서만 살았던 어머니가 늙음하게 혼자서 살려면 자기 손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가치관 하나 없이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살아온 인성으로 보아 어디에 가든 환영받지 못할 거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외톨이로 살 게 뻔했다. 하지만 난 걱정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어머니 자신이 만든 자기 인생의 결과니까. 내 이름은 김동재, 30살이다. 내겐 아내와 올해로 8살이 된 딸이 하나 있다. 나는 현재 회사에서 평균 연봉을 받고 있지만 매일 막차까지 야근을 해야만 했다. 휴일조차 없어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출장을 지시하셨다. 그날은 우울한 기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땐 새벽 1시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딸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불 끄는 걸 깜빡했나? 라는 생각에 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유나가 잠도 안 자고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유나야,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엄마가 이 춤을 매일 100번씩 꼭 연습하고 자라고 했거든요. 100번? 그랬구나. 근데 벌써 1시인데? 오늘은 이만 자자. 내일 학교 가야지. 유나는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할 줄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 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딸을 침대에 눕혔다. 여보, 유나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시간까지 연습을 시키면 유나 성장에도 안 좋을 텐데. 뭐? 이게 과하다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다음 달에 있을 아이돌 오디션에 붙을 거 아니야. 소영이는 유나를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 그 꿈을 위해 생활비의 반 이상은 유나의 학원비로 썼고 그게 유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나도 동의했었다. 당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 알지? 특기도 재능도 없으니까 싸구려 월급 받고 그딴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유나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빡세게 시키는 거라고. 말이 뭐 그래. 그리고 유나도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네네. 당신은 생각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네. 난 꼭 그 아이를 스타로 만들 거야. 자꾸 그렇게 태클만 걸 거면 이혼해.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로서 유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남들 못지 않다고 믿어왔었다. 그때까진 말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업무차 출장지로 떠나온 지 3일이 지났다. 그날은 거래처의 사정으로 약속이 취소된 날이었는데 덕분에 오후 동안 잠시 집에 들를 짬이 생겼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서 놀랄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처음엔 한여름에 창문을 다 닫아놓으면 집안이 뜨거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방 안엔 난방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유나가 쓰러져 있었다. 유나! 무슨 일이야! 정신 좀 차려봐! 아빠, 살려주세요. 너무 더워요. 그렇게 말하고는 의식을 잃었다. 몇 번이나 유나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서 유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러는 동안 아내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사가 말하길 유나는 열사병과 영양실조라고 했다. 빠른 대처 덕분에 큰일이 나진 않았지만 만약 집에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는 사이 유나가 눈을 떴다. 아빠, 다행이다. 유나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몸은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엄마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 절 가뒀어요. 엄마가? 이럼 또 엄마한테 혼날 텐데 어떡하죠? 엄마한테 맞기 싫은데. 다이어트라는 명목하에 난방을 최고 온도로 틀어서 집 안을 사우나로 만든 후 유나를 감금한 것이었다. 몸에 한계가 온 유나는 지금까지 엄마가 강요해온 빡센 트레이닝들을 엉엉 울며 모두 털어놨다. 학교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왜 늦었어? 시간을 꼭 지키라고 말했잖아. 5분이나 늦게 와? 멍청한 것 같으니. 죄송해요. 저 오늘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얼른 뛰어온 건데. 엄마가 변명해도 소용없다 했지? 벌로 윗몸 일으키기 50번 해. 그리고 어제 준 면접 대본은 다 외웠어? 죄송해요.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반 정도는 외웠어요. 뭐라고? 완벽히 다 외우겠다고 엄마랑 어제 약속했잖아. 8일이 내! 그러면서 유나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철자로 유나의 팔, 다리, 등을 때린 모양이었다. 말하면서도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떠는 유나의 손을 잡고 옷소매를 걷어봤는데 온 팔에 멍자국이 나 있었다. 유나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제가 연예인이 되면 항상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과 동시에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무책임한 아빠였다는 곳에 죄책감도 차올랐다. 엄마는 댄스 학원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을 만난 날은 항상 밤 10시에 돌아오세요. 그럼 댄스 학원에 간 건가? 라스베가스 나이트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가면 항상 저 혼자 집에 오거든요. 곧바로 라스베가스 나이트라는 곳을 검색해봤는데 내 예상대로 그곳은 모텔이었다. 이미 우린 서로에게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해서 크게 놀라진 않았다. 그저 유나를 학대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다. 그리고 신나게 모텔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갑자기 나타난 남편 모습에 눈이 땡그레진 아내에게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래도 유나가 다 클 때까진 참고 살려고 했는데 참나, 난 당신이랑 계속 이혼하고 싶었어. 선생님은 내 곁에 항상 같이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친권은 절대 못 줘.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게 할 소리야?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는 잠만 자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 게다가 선생님은 소문난 유명 트레이너라고. 유나는 확실합니다. 제가 키워드리죠. 그건 유나가 결정할 일이야. 내 말이 끝나자 근처에 서 있던 차에서 정장 차림의 여자 2명과 유나가 내렸다. 유나야, 너 오늘 연습은 다 했어? 연습? 열사병에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쓰러진 애한테 너 미쳤냐? 쓰러졌다고? 유나야, 엄마랑 아빠는 헤어지기로 했어. 유나는 누구랑 살고 싶어? 연예인한테 이혼은 흔한 일이야. 널 더 강하게 만들어줄 좋은 찬스라고. 자, 이제 아빠랑 인사하자. 안녕, 엄마. 뭐? 유나, 너 자꾸 네 맘대로 할래? 마구 화를 내며 유나에게 달려오던 아내의 앞을 유나와 함께 온 2명의 여성이 막아섰다. 아동보호시설의 직원입니다. 경찰입니다. 유나 몸에 남겨진 멍자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 뭐? 두 사람의 정체를 들은 아내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다. 사실은 이 모텔로 오기 전 아동보호시설에 전화 상담을 했었다. 뜨겁게 달궈진 방에 아이를 감금하고 학대한 정황을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더니 여기까지 와준 것이었다. 유나야, 엄마가 널 때렸니? 방에 너만 두고 가버린 것도? 네. 아니잖아. 잠깐 집 좀 보고 있으라고 했던 거잖아. 유나는 엄마가 좋아?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 엄마가 제일 싫어요. 유나야. 드디어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아내는 털썩 주저앉으며 땅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경찰은 옆에서 계속 도망갈 기에만 엿보고 있던 춤 선생의 팔을 꽉 잡았다. 당신을 학대 방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 놔! 우리 학원의 명예가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한테 애를 더 꽉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언제?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전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모태까지 드나드는 사이에 모른다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군요. 따라오시죠. 지금까지 유나를 키운 건 바로 나야. 당신도 무슨 말 좀 해봐. 내 남편이잖아. 전 남편이지. 너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좋아. 죄목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 잘못했어요. 아내와 불륜남은 모텔 앞 큰 길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하지만 경찰에 연행되어 학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 후 우린 정식으로 이혼했고 유나의 친권은 내가 가져왔다. 지금도 아내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만 했기에 재판을 받으며 쓰리자까지 뛰는 하드모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불륜남 역시 아내와 불륜한 소문이 퍼지면서 댄스 학원도 망했다. 비싼 학원비를 환불해주는 동시에 불륜 위자료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빚이 생겼고 현재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유나와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직장을 옮겼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고전 중이지만 전보다는 일하는 게 더 즐겁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유나도 더 밝아졌고 몸 상태도 좋아졌다. 앞으로는 더 가까이서 유나의 성장을 지켜봐줄 생각이다. 남편과의 결혼 2년 차에 나는 임신을 하게 됐다. 우린 계속 맞벌이를 했었는데 이제 슬슬 아이가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을 관두고 임신에만 집중했다. 근데 생각보다 바로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뻤다. 첫 임신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직장 동료들이 모두 애 엄마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줬다. 게다가 우리 아기 입히라며 옷을 물려주기도 하고 안 쓰는 유모차도 갖다 준 덕분에 돈도 아낄 수 있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유독 더 손주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자 그게 진짜니? 드디어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라며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그 후 나는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냈고 예쁜 딸을 낳았다. 너무너무 귀여운 나머지 우리 부부는 아기에게 푹 빠지고 말았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준 데다 잠도 잘 자는 아이라 키우기가 쉬웠다. 시어머니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쩜 이리도 귀여울까? 우리 손녀 얼굴을 드디어 보는구나 라며 손녀 바보가 되셨지만 그 당시 시아버지는 단기 출장으로 다른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손녀 얼굴을 뒤늦게서야 보셨다. 그 후 출장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와주셨다. 근데 오시자마자 이게 뭐야? 사람 얼굴이 뭐 이렇게 생겼냐? 애가 너무 못생겼구나. 라고 하셨다. 사실 나도 아기를 낳은 후 우리 애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이긴 했다. 신생아 특유의 이마도 사라지고 볼에 솜털이 빠지더니 머리털까지 거의 다 빠져서 완전 대머리가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처음 만난 손녀에게 못하는 말이 없으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신이랑 똑같네요 뭐. 라며 가볍게 시아버지의 말을 받아치셨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땐 이 정도로 대머리는 아니었어. 심지어 훨씬 더 귀여웠다고. 라고 하며 아쉬운 듯 아기를 바라보셨다. 처음으로 손녀를 보여드리는 자리인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냐며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머리숱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혹시 병에 걸린 건 아니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아이 같구나. 라며 계속 선 넘는 말들만 하셨다.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이 그래요? 갓난아기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손녀 얼굴 보러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말아요. 라며 시아버지께 한 말씀 하신 후 미안하다 원이야. 아버님이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거라. 라고 하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 후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내 머릿속엔 시아버지가 하신 말이 자꾸 맴돌았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다. 친구들은 에이, 걱정하지 마. 애가 클수록 머리털도 풍성하게 자라니까. 라고 했지만 정말 병에 걸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오늘 부모님 오셨었다며? 좋아하셨어? 라고 물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서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자 남편이 깜놀하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들과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러자 남편은 극대노했다. 곧바로 집을 뛰쳐나가더니 시댁으로 향한 듯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가자마자 원희한테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게다가 소중한 우리 딸한테까지 악담을 하다니. 애가 아직 어려도 다 듣고 다 보고 있다고요. 손주한테 악담이나 하는 할아버지는 없는 게 나아요. 2번 다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손주 얼굴 볼 생각도 마시고요. 라며 한마디 하고 나온 모양이었다. 남편의 극대노에 깜놀한 시아버지도 한동안은 멍하니 앉아만 계셨다. 시어머니도 찬석이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 소중한 가족에게 악담을 퍼부었으니 지금 아버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그래도 아버님은 신경 쓰지 말거라. 자업자득이니까. 정말 미안하구나. 집에 와서도 내가 갓난아기의 머리숱이 없는 건 정말 흔한 일이라고 알려줬거든.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사달이 난 거야. 라며 당황해하셨다. 그 후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이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우리 딸 얼굴 안 보여드려도 돼. 정말 미안해. 내 눈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아버지 눈이 이상한 거야. 라며 화를 냈다. 그 후 남편이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는 자주 오셨지만 시아버지는 손주 얼굴을 보러 오지 못하셨다. 백일잔치도 시아버지만 빼고 했었는데 그쯤 되자 시아버지도 괴로우셨는지 매일 내게 원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부디 손주 얼굴 좀 보여다오. 라며 애원하듯 전화하셨다. 시아버지도 많이 반성하신 것 같아서 이제 슬슬 용서해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직도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결국 시아버지는 딸의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셨다. 솔직히 남편이 이 정도까지 화를 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나도 내심 놀랐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땐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울기도 했지만 이제 슬슬 용서해드리는 게 어떨까? 반성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라고 말해봤지만 남편은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본인이 처음으로 낳은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딸아이의 생일날, 그날은 마침 남편도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딸과 단둘이 놀러 나갔다. 그 사이에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도 보고 저녁에 먹을 음식도 만들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신나게 논 딸과 남편이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다. 누구지 싶어서 현관에 나가보니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대뜸 무릎을 꿇으시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날 용서해다오. 손주도 보고 싶고 생일도 함께 축하해주고 싶구나. 라고 하셨고 울면서 내게 사죄하셨다. 시아버지는 절교하시며 나와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셨다. 그런 시아버지를 본 남편도 이제 충분히 반성했다고 생각했는지 2번 다신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용서했다. 그 후 우리는 시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다. 1살이 된 손녀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세상에, 너무 귀엽구나. 라며 잔뜩 들떠계셨다. 거기서 시어머니는 누구랑은 다르게 머릿속도 참 풍성해졌지요? 라고 하시며 시아버지를 놀리셨다. 참고로 우리 시아버지는 대머리이시다. 그렇게 걱정하던 딸의 머리는 주변 친구들의 말대로 점점 풍성하게 자라났고 점차 내 걱정도 사라졌다. 시아버지는 정말 많이 컸구나. 미안하다. 할아비가 그런 말을 해서. 이젠 2번 다신 그런 말 하지 않으마. 라고 말하며 손녀를 꼭 안아주셨다. 그 후 다 함께 딸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음식도 먹고 딸을 위해 사온 생일 케이크도 먹었다. 옛날부터 시아버지에겐 괜한 말실수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게 얼마나 안 좋은 버릇인지 알게 됐다며 내게 사과하셨다. 지난 1년 동안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러 갈 때마다 본인도 함께 보러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극대노하는 바람에 남편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용서해주진 않았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슬쩍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화를 내자 1년 내내 후회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를 통해 손녀의 돌잔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다. 이날을 함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못 만날 것만 같아서 무작정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고 오늘은 꼭 용서를 받겠다며 다짐하셨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손주 얼굴을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하셨다. 그 사건 이후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반성하셨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됐다고 한다. 솔직히 시아버지의 그 농담은 아직 용서가 되진 않지만 1년이나 모두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으셨으니 이만하면 됐지 싶다. 이번 기회로 다 같이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딸도 그런 할아버지가 좋았는지 계속 할아버지 품에 꼭 안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계속 너무너무 귀엽구나. 정말로 귀여워. 라고 하시며 손녀 바보가 되고 마셨다. 입은 재앙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시아버지도 이번 일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다. 앞으로는 딸아이에게 다정다감한 할아버지가 돼주실 것 같다. 내 이름은 이화영. 남편과 남편이 데려온 아들 그리고 내 친아들까지 네 가족이서 살고 있다. 내 남편과는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 서로 돌싱에 아이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야 결혼을 결심했다. 그 당시 아직 어렸던 남편의 아들 준호와 준호보다 3살 많은 재영이는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자랐다. 남편의 전 부인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강했다. 특히 남편의 원망이 더 강했는데 전 부인의 얼굴도 보기 싫다며 극혐했다. 남편과 사귈 땐 참 다정했었는데 결혼을 하자 남편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서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런 남편을 나는 18년이나 견뎌왔다. 요즘엔 무단 외박을 하는 날이 늘었고 집에 들어오더라도 너 쥐네 얼굴은 쳐다도 보기 싫어. 가정 보면 가정보답게 집안 청소나 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를 욕했다.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온 아들들은 항상 나를 걱정하며 내 편을 들어주곤 했다. 아들들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25살이 된 재영이가 취업을 해서 독립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이제 막 22살이 된 준호가 내게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뭐? 결혼? 너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니? 고등학교 때부터 20살이 넘으면 결혼하자고 서로 약속했어요. 같이 알바해서 돈도 모아뒀고요. 저도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으니 괜찮잖아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니?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엄마도 허락할게.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남편에게도 준호의 결혼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딱히 반대도 하지 않았다. 양가가 만나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며 안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준호와 단둘이 가기로 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예약하는 음식점에 개별실로 들어갔는데 벌써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와 계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을 잘 부탁드려요. 저희야말로 저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남편이 말한 대로 상대 부모님께 남편의 명함을 건네드렸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못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름이 낯이 익은데?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깜짝 놀란 얼굴로 잠시 굳어 계셨다. 그 후 당황해하시며 내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다. 실례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준호 말이에요. 혹시 낳아준 부모님과 길러준 부모님이 다른가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랬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분명 기적일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시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사실 남편 전 부인의 여동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전 부인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던 게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과도 생이별을 당했던 것이었다. 남편은 몸이 약했던 전 부인을 겁탈해서 임신시켰고 그 후 아들을 대신 키워줄 재혼 상대를 찾아 떠난다며 병이 난 전 부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전 부인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지만 남편이 모두 거절한 탓에 지금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한 듯 엄청 당황해하다가 이내 아빠에게 극대노하기 시작했다. 그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이 황당한 말을 꺼냈다. 상견례는 잘하고 왔어? 네, 뭐... 그래, 생판남인 우리를 위해 18년간 가정부 노릇한다고 수고했어. 이제 준호도 결혼할 테니까 넌 필요 없어. 이혼하자. 나는 너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남편의 말에 깜놀했지만 이제야 드디어 남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18년 동안 내가 꾹 참고 산 이유를 알려줄까요? 참고 산 이유? 그게 뭔데? 나는 옛날부터 계속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준호가 나를 잘 따랐고 재영이와도 헤어지기 싫다고 해서 계속 참고 산 거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바로 그때 준호가 나타났고 내 말에 덧붙여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바람남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나를 걷어주고 키워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라도 계속 참고 살아왔던 거야. 결국 그런 나 때문에 엄마만 계속 고생시켰네. 미안해. 괜찮아. 우리 준호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엄마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아빠, 나 다 들었어. 날 낳아주신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잖니?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내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사실은 날 낳아준 엄마의 여동생이셨어. 설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대체 목적이 뭐야? 준호가 한 말은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그날의 일을 설명하자 남편은 급 초조해했다. 그런 남편에게 준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다. 난 이제 성인이고 곧 결혼도 할 거니까 이제 친권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그니까 앞으로는 서로 각자 살자. 앞으로는 아빠 얼굴 안 보고 살래.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러고도 네가 성인이냐? 안심한 놈. 이혼할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당한 가정폭력의 증거들을 녹화해뒀어요. 이에 맞는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니까 각오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후 이혼 서류를 두고 집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내게 달려들면서 난폭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위자료 같은 소리 안 해.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준호가 네 편 들어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샘솟냐?
이런 썩을! 하지 마요. 그만해! 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 엄마라고? 우리한테 이 여잔 그냥 남이야. 저 여자한테 속지 말라고! 엄마는 날 지금까지 키워줬어. 나 이제 아빠랑 영 끊을 거라니까? 진짜 남은 당신이라고! 바로 그때 재영이가 집에 왔고 두 아들 모두 아빠를 막아섰다. 뭐 하는 짓이야? 준우야, 내가 막을 테니까 경찰 불러. 알았어. 난폭하게 굴던 남편은 곧바로 달려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돼 갔다. 그 후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하게 된 나는 재영이와 준우네 집 사이에 아파트를 구해서 살기로 했다. 두 아들들은 혼자 사는 나를 위해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 주곤 했다. 여자친구와 결혼한 준호는 친엄마와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결혼 후엔 나와 친엄마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해했다. 참고로 우린 사내 연애로 결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 회사의 상사와 나는 옛날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 나는 이번에 전 남편이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 남편에겐 곧바로 징계가 내려졌다.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던 전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게 됐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게 됐다. 남편의 성격상 절대 반성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방 발령을 받고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외로웠는지 어느 날 내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그쪽은 별일 없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왜 전화했어요? 준우한테 가끔은 연락 좀 해보라고 말 좀 해줘. 내가 전화해도 안 받던데? 준호는 두 번 다시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젠 포기하세요. 난 준호의 준아빠야.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다 책임지거나 해결해. 또 날 괴롭히는 건가요? 또 고소당하고 싶어요? 됐어. 그 후로 남편은 내게 두 번 다신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드디어 가정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두 아들들과도 잘 지내며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게 됐다. 앞으로는 남편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이 절로 샘솟는 것 같다. 나에게는 한진상이라는 남친이 있다. 벌써 사귄 지 3년이나 됐고 처음 알게 된 건 일 때문이었는데 나는 남친이 다니는 회사에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었다. 남친은 완전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아직 결혼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남자의 장래를 남편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 그럼 집은 우리 부모님 댁 근처가 좋을 것 같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에 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직장하고 너무 멀지만 않으면 오케이였다. 상관없지 그럼. 나는 솔직히 결혼은 급하지 않았고 지금은 일이 정말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 말이 프로포즈인지 뭔지 헷갈렸지만 남친도 그냥 어쩌다 툭 튀어나온 말이려니 했다. 근데 우리 진짜로 결혼하면 집안일도 2배가 되는 거니까 반반씩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난 결혼하고도 직장 계속 다닐 거거든? 교대로 하루씩 맡아서 해도 좋고 먼저 퇴근한 사람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헐, 뭐라니? 내가 왜 집안일을 해? 그건 여자가 할 일이지. 헐, 뭐래? 순간 남친이 빙하 타고 내려온 줄? 이해 불가했다. 집안일은 여자가 할 일?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주동적으로 하곤 있지만 저 태도는 아니지 않나?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니?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지. 해석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집안은 매주 한 번씩 친척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갖거든? 지금까지는 우리 엄마가 도맡아서 음식장만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고 사람은 느는데 집은 좁고 결혼하면 장소를 우리 신혼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럼 음식장만도 앞으로는 네가 해야지. 너 혼자서 너무 앞서가는 거 알아?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아이 갖고 내가 전업주부를 할 것도 아닌데 혼자서 그 많은 집안일을 다 하는 건 무리야. 사실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고 깔끔한 성격이라 카펫에 먼지 하나만 보여도 돌돌이로 바로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남친은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도 안 치우는 게으름뱅이였다. 가끔 방에 가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양말은 여기저기 벗어놓고 내가 안 치워주면
언제 마셨는지도 모르는 페트병이 굴러다니고 식탁 위엔 음식물이 말라 비틀어진 식기가 방치되어 있기 일쑤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남친의 단점도 다 포용해야 한다는 것쯤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100% 나만 희생하고 노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도 안 치우는 남자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우울한 일이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나더러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라고 아예 못 박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당에 남친은 그보다 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집안일만 여자 몫이 아니라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면 애 키우는 일도 당연히 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헷갈리는 건 아니지? 빙하타가 오셨어요? 가사도 육아도 당연히 부부 공동 책임이지. 우리 엄마는 집안일도 육아도 혼자서 다 해냈어. 난 그 생각에 동의 못해. 집안일도 그렇고 육아는 더더욱 여자 혼자 일이 아니지. 아이한테는 아빠도 필요해. 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육아휴직 기간 끝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할 거야.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의 육아를 혼자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해. 남편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날은 남친의 고리타분한 가치관을 확인하고 잔뜩 실망하고 그냥 돌아왔다. 며칠 후 친구 정신이를 만나 커피 한잔하면서 남친의 결혼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 남자 여자를 자기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의 육아를 여자 혼자서 다 하라는 게 말이 되니? 몸이 둘도 아니고. 그 남자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 네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정말. 네가 들어도 그렇지. 솔직히 네 남친 지금도 완전 게으른 성격이라며? 자취집도 완전 지저분하고. 맞아. 그래서 그 남자가 혹시 나랑 빨리 결혼해서 귀찮은 모든 일을 나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편하게 살려는 속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 헐 미친. 무임금 가사 도우미 채용도 아니고 그게 뭐냐? 너 회사에서 실력 인정받는 능력자야. 너도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할 생각 아니잖아. 그치? 지금 내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한다. 그 정도 생각이었어. 근데 결혼이나 여자에 대해서 그런 정도 인식밖에 안 되는 남자라는 걸 알고 나니까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나 할까? 당연히 그렇지. 내가 네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결혼이란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의 핵심이 누구와 하나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결정해. 알았지? 정신이 말에 100% 공감했고 남친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러다 남친한테 연락이 왔고 남친은 불쑥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자. 앞으로도 우리 계속 볼 사이니까. 라고 했다. 미안한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생각은 무슨 생각? 보통 여자들은 이럴 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결혼 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자기하고 나하고 가치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 이대로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뭐래 지금? 뭔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야. 생각을 해봐. 넌 집안일도 육아도 하나도 안 할 거라며. 난 직장 다니면서 그거 혼자서 다 할 자신 없어. 야, 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부터 못한다고 포기를 해? 너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야? 나랑 결혼 못해도 정말 상관없어? 지금도 봐. 넌 나한테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 이 상태로 결혼하면 문제만 더 심각해질 거야. 뭐야, 그럼 심플하게 끝내자는 거야? 네가 네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끝내. 까짓 거 못할까봐? 남친은 잔뜩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직은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장래일을 생각하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말에 남친과 헤어지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자 회사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남친은 본사 직원이고 나는 하청업체 직원인데 규모가 작은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본사 직원과 사귀고 있다는 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었다. 남친은 이 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고 결혼도 못하게 됐다고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호랑이도 지말하면 온다더니 출근을 하셨네. 어떻게 저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 남자가 불쌍하다. 저 얼굴로 어떻게 남자들을 꼬시고 다니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난. 라고 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남친한테도 실망스럽고 회사 사람들 시선도 감당이 안 되고 며칠 동안 회사도 못 가고 알아눕고 말았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억울해하자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본사 직원이 하청 직원 신분보다 갑이라서 그런지 가짜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확산됐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고 일주일 후 그 소문이 정신이 귀에도 들어갔고 정신이는 영업부 사원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남친과 똑같은 본사 직원이었는데 내가 가짜 소문 때문에 벌써 2주나 회사를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남친이 거짓말을 한 거고 둘이 헤어진 진짜 이유는 이렇다 하고 여사원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그러자 정신이 얘기를 들은 여사원들은 다시 흥분했고 뭐야? 여자가 무슨 자기 하녀야?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여자가 혼자서 집안일에 육아 독박을 쓴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하냐고. 게다가 자기네 집안에서 하는 식사 모임도 결혼하면 전부 혼자서 수발들라고 했대. 그런 말 듣고 어떤 여자가 안 헤어지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열받아서 페이크 뉴스 터트린 거 아니야 결국. 찌질한 놈. 누가 그런 놈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 안 그래? 당근 헤어진 게 정답이지. 처음엔 남친이 거짓 소문을 냈고 다음엔 여사원들이 정정 소문을 냈다. 역시 소문의 위력은 대단했다. 급속도로 새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남친이 낸 소문은 옛날 정보가 됐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신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페이크, 팩트로 다 수정됐으니까 어깨 피고 출근해. 라는 말을 듣고 출근을 하자 불과 얼마 전에 내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오해했었어. 라면서 사과를 했다. 그 뒤로 나에 대한 악의적 소문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고 그 대신 남친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 돌았다. 남친은 본사에 있는 여사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본사에는 여사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여자를 개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정말 불편하다. 저런 남자 때문에 멀쩡한 남자들까지 욕먹어. 완전 민폐라니까. 여사원들과 업무 협조가 안 되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고가도 점점 떨어졌다. 나한테 연락해서 야, 너 그 소문 좀 해명해줘. 이러다가 나 회사에서 잘릴 판이라고. 내가 무슨 수로? 다 자업자득이지. 남친은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지 못했고 반년 후 고가에서 낙점을 받게 되자 이런 사람을 본사에 둘 수 없다며 지방으로 자천이 결정됐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던 남친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고 고가 낙점을 받아 자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그야말로 뿌린대로 거둔 결과가 아닐까 싶다. 내가 가짜 소문 때문에 매몰될 상황에서 고출이 된 건 모두 절친 정신이 덕분이었다. 정신이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맛집 예약해서 제대로 대접하면서 파란만장했던 이별 후기를 정리해야겠다. 나는 암 환자였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갔고 자꾸 나오는 구토 때문에 음식을 넘기지도 못한 채 말라만 갔다.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그런데 2개월 전부터 남편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다. 몸은 좀 어때? 별로 안 좋아. 자꾸 구토가 나와서 밥도 잘 못 먹어. 그렇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뭐 먹고 싶은 것 좀 사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것보다 진영아, 부탁이 좀 있는데. 부탁? 요즘 우리 남편이 통 병원에 와주질 않아서 카톡을 보내봐도 일이 계속 그대로인 적도 많고. 그러고 보니 요즘 얼굴 본 지가 오래됐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저번에 병문안 와줬던 친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상한 얘기라니? 설마 바람?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우리 남편을 몇 번 봤었대. 알았어. 우리 오빠가 흥신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거든? 내가 한번 알아볼게. 미안해. 뭐가 미안해. 병원에서 고생하는 널 두고 진짜로 바람핀 거면 용서 못하지. 고마워. 이렇게 나는 내 친구 진영이에게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 결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기회 삼아 그 여자와 당당히 거리도 활보하고 다니고 호텔에도 드나든 모양이었다. 나는 곧바로 남편을 불러서 따져 물었다. 당신 여자 생겼지? 뭐? 여자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몇 개월 전부터 병원에 통 오질 않길래 내 친구한테 당신 뒷조사를 부탁했어.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도 있어. 그러자 남편은 반성의 말은커녕 미안한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아, 진짜 짜증나네. 나 솔직히 암 때문에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뼈밖에 안 남은 네가 여자로 안 보여. 그러면서 내 탓을 했다. 그건 병 때문이잖아. 항암제 맞으면 머리가 빠질 거란 얘기도 저번에 했었고 자꾸 살이 빠지는 것도 계속 구토가 나와서 그런 거잖아. 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날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아, 그래. 이제 너처럼 못생긴 여자를 보러 오는 것도 질렸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혼해. 아픈 나를 버리겠다고? 너무해. 네가 아파서 버리는 거야. 솔직히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 나는 남편의 선 넘는 발언에 절망했고 언젠가는 꼭 후회하게 될 거야 라며 괴로운 나머지 그렇게 말했다. 남편은 후회는 개뿔. 오히려 너랑 헤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며 병실을 나갔다. 남편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을 했지만 내심 내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다. 이대로 나는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걸까?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계속 살아있다. 항암제 덕분에 병을 이겨낼 수 있었고 완치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실은 그 2년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도 하게 됐다. 지금의 내 남편은 내가 암과 싸우고 있을 때 내 주치의로서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다. 그때 당시 남편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병을 이겨낼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매일 무기력하게 지냈었다.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렸던 나는 식사도 모두 거부했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구해준 게 지금의 남편이었다. 그 후 항암제의 효과가 나오면서 내 몸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렇게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쯤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결혼에도 꼴이 냈다. 한번 큰 병에 걸렸던 몸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줬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수입도 넉넉한 편이라서 나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영이 집에 놀러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인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수린이 앞에 나타나려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거기엔 전 남편이 서 있었다. 전 남편은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진영이 집에 놀러 간다는 정보를 듣고는 여기까지 찾아온 듯했다. 사실 진영이와 전 남편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또한 한 번도 이사를 한 적이 없어서 이 집의 위치도 알고 있었다. 진영이는 전 남편에게 빨리 안 가? 라고 소리쳤지만 전 남편은 현관 앞에서 수린이랑 얘기 좀 하게 해줘. 라고 하며 버티고 있었다. 진영이에게 괜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짧게 얘기할 거면 들어줄게. 진영아, 딱 20분만 방 좀 빌렸어도 될까? 난 괜찮은데 저 쓰레기 같은 새끼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냥 내가 빗자루로 확 패줄까?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알았어. 진영이가 현관문을 열자 전 남편은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진영이한테는 우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집 앞 카페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나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전 남편은 오랜만이네. 엄청 건강해 보인다. 다 나아서 다행이야. 라며 뻔뻔한 말을 내뱉었다. 인제 와서 무슨 말이야? 그때 사실은 힘들어하는 널 보는 게 괴로웠었어. 그런 날 용서해줘. 뭐? 바람이나 피운 주제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땐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어. 그것보다 너 다시 결혼도 하고 집도 엄청 잘 산다며?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스토커야? 내가 지원한 건 맞는데 그게 뭐? 사실은 너한테 괜히 부탁할 게 있어. 사실 내가 친구 제안으로 주식에 손을 좀 댔거든? 분명 오를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서 나 지금 빚이 1억이나 생겼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람 피웠던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는데? 그 여자랑은 벌써 헤어졌지. 역시 나한텐 네가 필요해. 미안하지만 난 당신 같은 남잔 필요 없어. 에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그래도 너한테 이혼하라는 소리는 안 할게. 근데 네 남편은 직업이 의사에 돈도 많이 번다며? 하지만 우리 사랑은 아직 여전하잖아. 그니까 매달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돈 좀 보내주라. 그렇게만 해주면 나도 평생 너만의 남자가 될게. 어때? 좋지?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쓰레기구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마음이 안 아파? 날 사랑했잖아. 사랑? 웃기고 있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지금 내 남편뿐이야. 당신한텐 쓰레기란 말도 아까워. 알아들었으면 이 집에서 나가줘.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순순히 집을 나갔다. 그 후 진영이는 그딴 새낀 반 죽여놔야 한다며 극대노했지만 난 이미 떡밥을 건져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잖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난 그냥 당신 회사 부장님께 날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남자가 있다면서 녹음 파일을 보냈을 뿐이야. 사실은 그날 전 남편이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뒀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남편과 전 남편 회사의 부장님이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 같이 골프를 치러 가던 날 부장님께 고민이 있다며 슬쩍 녹음 파일을 들려줬던 것이다. 부장님이 엄청 극대노하셨어.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면서. 감히 녹취를 해? 고소할 거야. 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병 때문에 삶의 의지조차 없어서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도 못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부장님이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신댔거든. 이런 젠장! 그 후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렸고 변호사를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게 됐다.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 그때 그 불륜녀도 찾아냈다. 옆 동네에 산다길래 남편과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해줬다. 물론 둘 다 나의 승리로 끝났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거액의 빚까지 있었던 전 남편은 현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용직 알바를 하며 노숙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설마 내가 전 남편에게 이런 복수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지만 모든 일을 자초한 건 남편이다. 덕분에 두 사람 다 천벌을 받게 돼서 참 다행이다.